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이숙종 교수입니다. SSK 열린 시민강좌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세계 민주주의 후퇴 속의 한국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꼭지인데요. 첫 번째는 세계 민주주의 후퇴 추세, 두 번째는 세계 민주주의 후퇴의 내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계 민주주의 후퇴의 배경,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한국의 세계 민주주의 지원에 대한 이제 외부 세계, 국제사회로부터의 기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한국의 민주적 거버넌스 지원 현황이 어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계 민주주의 지원을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 옆에 그림은 그 세계 민주주의의 날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9월 15일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제 말씀의 상당 부분이 세계 민주주의 후퇴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럼 여러분이 일단 민주주의란 무엇이냐라고 이제 간단하게 좀 정의를 시작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 민주주의 그러면은 데모스가 이제 민중, 그리고 이제 데모크라시니까, 그러니까 민중에 의한 지배, 그러니까 rule by the peopl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 많은 독재 국가도 나는 국민을 위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보통 이제 국민에 의한 지배 아니면 민중에 의한 지배 했을 때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야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세물 헌팅턴이라는 이제 미국의 저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민주화에는 세 가지의 물결이 있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물결은 19세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1800년대에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유럽이 이제 그 민족 국가를 만들면서 민주주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프랑스에 시작해서 많은 유럽 전역으로 이제 퍼지게 되어서 그 이래로 이제 계속 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까지를 하나의 좀 길지만 점진적인 첫 번째의 파고, 웨이브라고 봤으면, 이제 두 번째 파고는, 그리고 이제 역행하는 물결이 있었죠. 이제 세계대전이 두 차례나 했었으니까요. 전쟁이 있으면 민주주의를 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민주주의의 물결이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많은 이제 그 식민지였던 제3세계 국가들이 이제 독립하고 이제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받아들이고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두 번째 민주화의 물결이 이제 60년대 초반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6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거기에서 쿠데타라든지 독재 정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막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다시 좀 역행하는 물결이 있다가 세 번째의 민주주의의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보통 70년대 중반에서 이제 80년대까지를 이제 에서 거쳐서 90년,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75년에서 한 1990년까지를 세물 헌팅턴은 third wave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제3의 물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도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독립 국가를 이제 이뤘지만 1948년에 그렇게 건국을 했지만 이제 그 많이 이제 60년대 어떤 군사 쿠데타라든지 이러한 것에 의해서 또 이제 유신 체제라든지 이제 권위주의 정부가 오래 지속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1987년에 민주주의로서 이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헌팅턴이 말하는 제3의 물결의 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때 특히 남미와 아시아에서 이제 다시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민주주의가 세 번의 웨이브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근데 그 이후에서 보면은 제3의 물결이 끝난 다음에 민주주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역물결이 파고가 겹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뚜렷하게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개 2000년대 중반, 2005년, 2006년 이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민주화가 퇴행하는 그러한 추세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민주주의를 추세를 보고하는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프리덤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연구하는 이제 VDEM이라고 있습니다. 또는 인터내셔널 IDEA 같은 이런 기관에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의 트렌드를 조사하고 있고 매년 그들이 측정한 지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 민주주의의 역행하는 물결,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물결 이러한 것을 보면은 이것이 개도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그러니까 한번 민주주의가 됐으니까 이런 나라들이 퇴행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는 굉장히 자유민주주의야 하는 나라에서도 이제 이러한 역행하는 이런 민주주의의 퇴행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면 올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올해 1월 6일 날 미국 의사당에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난입한 사건이 그런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바깥 국제사회에서도 미국 민주주의가 뭔가 세계 민주주의의 어떤 이런 봉화 같은 역할을 했는데 저게 웬일이지? 저래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한테 그것은 굉장히 하나의 충격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건 어디 뭐 중남미나 이런 나라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었는데 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미국 민주주의를 제대로 좀 안정화시키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정치가나 또 민주주의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이제 세계 민주주의의 어떤 흐름이 그렇게 하나의 진화론적으로 한번 민주화됐으니까 계속 민주주의가 또 공고화될 것이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했던 여러 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민주화에 역행하는 물결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세계 민주주의의 리더십은 어느 한 나라가 나서서 하기보다는 여러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나라들이 협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희 슬라이드는 몇 장을 거쳐서 어떻게 이제 민주주의가 퇴행해 왔나 하는 지표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프리덤 하우스라는 곳에서는 매년 세계 자유 보고서를 이제 발간하고 있고요. 민주주의 연구자들이 이제 이 보고서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2021년 보고서는 지난 15년간 민주주의가 개선된 나라보다는 악화된 나라 숫자가 늘어났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는 이제 21년 보고서는 이제 작년까지를 관찰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팬데믹이 일어났던 해니까 특히 이제 민주주의 지표가 아주 악화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대개 이제 이런 팬데믹이 있게 되면 이동과 집회의 자유, 우리가 이제 움직일 수 없고 모일 수 없고 하는 기본적인 자유권을 우리가 제한받게 되고 또 이제 경찰이나 이런 국가기관들에서 이제 어떤 방역 집행을 하는데 어떤 개인의 이런 정보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봉쇄한다 그러죠. 록다운을 해서 길거리도 못 나오고 하는 이런 강압적인 집행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민주적으로 되면 좋은데 또 이제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팬데믹 상황을 악용해서 이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대로 이렇게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5개국 나라에서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을 이제 작년에 그런 추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덤 하우스는 대개 세계 나라를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자유로운 나라,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 자유롭지 못한 나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간의 변화인데 이제 자유로운 프리라고 쓴 나라를 보면 그 나라 수가 89개국, 82개국, 87개국, 86개국, 82개국으로 약간 다 좀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자유롭다 하는 나라,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58에서 59개국, 그래서 좀 일정하고요. 근데 맨 밑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자유롭지 못한 나라를 보면 이제 45개국에서 54개국으로 지난 15년간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조사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조금 더 진행이 됐다 하는 나라와 아니면 이 나라는 더 악화됐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더 진전된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더 악화된 나라를 빼면 그 격차, 갭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05년자를 보시면 진전된 나라 수가 그래도 31개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06년 가면은 악화된 나라가 이제 마이너스 3, 3개 더 많다는 소리죠. 그 이후로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좋아진 나라보다 나빠진 나라가 16개국, 22개국, 33개국 막 갔다가 조금 완화됐다가 다시 나빠졌다가 이제 2019년에는 나빠진 나라가 좋아진 나라보다 27개국 더 많았고 이제 2020년에는 나빠진 나라가 45개국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표들이 민주화가 이제 역행하는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은 여러분이 영국에서 발간되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이제 잡지를 아실 거예요. 이 잡지 내에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데서 매년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 상황을 조사하고 구성 지표를 통해서 순위를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표가 60개가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평균점을 매겨서 0점에서 10점까지. 그래서 완전한 민주주의는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8, 9, 10점 범위에 있으면 이거는 풀 디모크라시다. 완전한 민주주의다. 그 다음에 6점에서 8점 미만 사이는 이건 결함이, 민주주의이긴 한데 결함이 있다. 그래서 flawed democracy라고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다라고 말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4점에서 6점 미만은 이건 하이브리드 레짐이다. 그래서 뭔가 민주주의적인 요소도 있지만 굉장히 이런 권위주의적인 요소도 섞여 있는 그런 혼합 형태의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0점에서 4점, 제일 안 좋은 거죠. 이것이 이제 권위주의 레짐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그룹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그 EIU 민주주의 인덱스가 167개국을 조사하면서 평균점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그래프가 6년, 8년 갈 때 조금 나아지다가 8년, 10년에서 굉장히 낮아졌다가 10년 이후에 조금 나아지다가 다시 이제 14, 15년부터 굉장히 쭉 하강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67개국의 이제 평균점이 0에서 10 점수의 구간에서 이제 5.4보다 밑도는 것으로 이제 측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세계 지도를 여러분이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이제 167개국을 그래서 4개로 나눴으니까 여기에 완전한 민주주의인 파란색이 진할수록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란색이 있는 곳을 보면 여러분이 역시 북미, 그다음에 서구 유럽이 많고 그다음에 남미도 뭐 몇 개국 빼놓고는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오게 되면은 파란색에 그래도 속하는 나라, 이제 진한 나라들이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이제 그리고 일본, 한국,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옆에 인도가 조금 흐려졌어요. 파랗게 이제 하늘색이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시면 맨 밑에 남아공 빼놓고는 어때요? 다 굉장히 이런 붉은색 계열이고 오렌지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아프리카가 아직 민주화될 그 길이 좀 멀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역시 이제 중국이 거기는
이제 공산당 일당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권위주의 국가로서 분류되고, 이제 러시아는 이게 형식은 갖췄는데 상당히 이제 푸틴이 장기 집권하는 권위주의 국가로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VDEM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하는 보고서는 조금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민주주의 연구하는 학자들의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이제 자신들이 계속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되는데요. 이제 이 VDEM이라는 여기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는 정치 레짐 형태로 이제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정치 레짐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는 선거민주주의, 세 번째는 선거전제주의, 네 번째는 폐쇄전제주의입니다. 그럼 폐쇄전제주의는 쉬워요. 폐쇄전제주의는 아예 선거를 안 하고 전제니까 한 당이나 한 인물이 굉장히 전제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독재하는 국가일 거고, 선거전제주의는 선거는 하는데 이 선거가 교묘하게 이 민주화를 역행한다든지 아니면 선거를 이렇게 유린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을 써서 이런 집권 세력의 권력을 연장하는 것을 우리가 선거전제주의, 그러니까 무늬만 선거 민주주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민주주의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래도 착실하게 명실공히 자유선거, 직접선거, 공정한 선거 이런 것을 이제 집행하는, 실행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거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를 둔다 그러면 그러면 그게 무슨 차이죠? 다 똑같이 선거는 그래도 비교적 평등하게 직접선거 자유롭게 한다면요.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선거만 제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몇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소수자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사회마다 여러 소수자가 있어요. 뭐 여성, 그다음에 뭐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국가에서는 인종적인 소수자, 종교적인 소수자가 있습니다. 또 이민자 집단, 이런 소수 집단을 권익을, 그들의 권리를 주류 집단만치 인정해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잘 지켜지냐, 소수자의 권익이 잘 지켜지냐가 자유민주주의를 가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자유민주주의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것은 법치입니다. 법치라는 것은 아무리 권력이 큰 사람이나 아무리 부자라도 법 앞에서는 똑같이 동등하게 법 앞에 평등한 것이고, 또 법에 의해서 모든 정의가 구현될 때 우리가 이제 법치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선거만이 아니라 이렇게 법치주의와 그다음에 소수 집단에 대한 그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한다, 옹호한다, 그러한 가치를 너무나 모든 시민들이 그걸 공유한다, 이러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치 레짐의 형태가 좀 다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VDEM 학자들은 72년과 2020년 사이에, 1972년과 2020년 사이에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선거민주주의 국가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 폐쇄 전제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86개국이나 많았는데 20개국으로 2010년에 줄었다가 21년에 다시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여러분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여기에 빨간 것이 민주주의라고 써 있는데, 이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선거민주주의를 합한 국가의 수입니다. 그래서 파란 선은 선거전제주의와 폐쇄전제주의라는 그러한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1900년부터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으로 가서 각종 정치 체제니 이런 거를 검토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1900년부터 2018년까지 데이터니까, 그래서 보시면
그래도 이제 그런 우리 아까 그 민주주의의 제1의 물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쫙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제주의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래서 그 크로스가 이제 2000년 좀 그 전 90년대 말 가면은 이 민주주의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퇴행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맨 오른쪽의 끝. 여러분이 보시면 그 그래프의 변화 이후에 끝자락을 보면 이게 더 치고 올라가질 못해요. 굉장히 정체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래프에서도 보였듯이 그것이 지난 15년간 민주주의 숫자가 그렇게 크게 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 VDM의 이제 2021년도 보고서를 보면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선거는 치른다. 그런데 이제 언론을 탄압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해서 이제 기득권, 이 기성 권력을 쥔 그 세력이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전제주의화의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오토크라타이제이션의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난 10년,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제 전제주의 하에서 사는 인구 비중이 48%에서 68%로 늘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에 사는 인구가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19개국에서 32개국으로 늘어났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에 아까 이제 VDM은 4가지의 정치 형태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국가의 조사된 국가의 퍼센티지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조사된 모든 사람들에서 차지하는 인구 대비 비중입니다. 그럼 이제 왼쪽만 잠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데이터는 1972년부터 2018년까지를 보고 있는데 보시면 제일 위에 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짙은 청색 같은 거가 이제 점점 72년에서 2018년까지 늘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그런데 그것이 한 2000년대, 2010년대 그 이후로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또 마지막 최근 몇 년간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조금 침식된 거를 그 밑에 그 선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연보라로 되어 있는 것은 선거 민주주의인데 그것이 이제 한 34% 이제 국가의 숫자로 봤을 때 2018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전제주의, 그냥 선거는 하는데 이제 전제주의가 횡행하는 국가가 31%, 그 다음에 폐쇄 전제주의, 선거도 안 하는 나라가 14%. 또 이것도 보면 팍 줄었다가 여러분 보시면은 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좀 줄지를 않아요. 그리고 끝자락 보면 약간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까 본 프리덤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그 인텔리전스 유닛이 내는 그 EIU 리포트라든지 VDM 보고서라든지 한결같이 지난 한 15년 동안 민주주의가 별로 발전하고 있지 않다. 그것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알겠다. 그런데 왜 세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후퇴한다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뭐라 그럴까? 제가 모든 나라, 특히 저는 아프리카 권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남미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비교적 저는 아시아라든지 이제 유럽, 막 이런 쪽 지역을 좀 더 상대적으로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유형이 보이더라도 좀 그 아까 말한 아프리카나 남미는 조금 제가 제대로 소개를 못하는 그런 제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첫 번째 그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하나의 유형 모습을 보면 종교적인 인종적인 소수 집단을 차별하고 이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4개 나라를 보시면 먼저 스리랑카. 여러분이 스리랑카 그러면은 영국 식민지에 있었다가 이제 독립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실론, 우리 좀 나이 든 세대들은 이제 차 생산이 유명한 이제 실론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스리랑카죠. 이제 스리랑카를 가보면
여기가 이제 좀 인종 구성이 복잡해요. 그래도 여기 싱할라라는 언어를 구사하는 불교 집단이 있는데 이들의 불교는 상좌부 불교 그래갖고 뭐라 그럴까 좀 한국의 이제 남방불교 쪽이 조금 호국불교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싱할라 지배 집단이 이제 또 이런 호국불교성이 강하고 있는데 다른 구성을 보면은 여기에 타밀 지역에 있는 힌두교도들이 15%가 있습니다. 그럼 이 15%의 힌두교들은 그 이제 스리랑카가 영국 식민지에 있을 때 그 영국인들이 실론에서 차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많이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노동자로. 그래서 이제 그 타밀인들이 뭐라 그럴까 사회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계층이 더 많고 이제 그 타밀 지역에 밀집해서 거주하고 하니까 싱할라 불교도들은 이 힌두교도 타밀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아하고 또 내전이 오래 있었어요. 타밀 타이거라 그래서 밀림에 들어가서 내전을 벌이고 그것이 장기간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평화협정을 하고 이제 그 타밀 지역의 타밀 타이거 반란군이 진압된 게 한 15년 됐나요?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10% 무어족이라고 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뭐 75% 불교도에 그다음에 15% 힌두교에 10% 이슬람교도가 있구나. 그런데 이 다른 종교들을 가진 사람들이 좀 조화롭게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거든요. 비교적 조화로운 편이에요. 거기다 약간 좀 반무슬림 이렇게 그러니까 이슬람 좀 근본주의가 약간 강해졌지만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스리랑카는 이게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싱할라 불교가 우리 스리랑카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다.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이제 좀 이교도를 좀 배타적으로 탄압하는 그러한 것이 강화됐는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는데 저기 2019년 2년 전이죠. 부활절에 스리랑카 그 네곰보 성당하고 호텔이 폭파돼서 여러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당에 대한 이제 크리스찬에 대한 폭파하니까 사실 그게 주류의 집단은 아닌데 말이죠. 스리랑카에서. 근데 이것을 한 이유는 이제 이슬람계가 뉴질랜드에서 우익이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 이제 테러를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로 일으켰는데 사실은 스리랑카의 주된 그 종교적 인종적인 그 차별이나 탄압은 싱할라 불교도 주류 집단에 의한 그 힌두교의 탄압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라, 우리 미얀마로 가볼까요? 미얀마라는 나라도 좀 상당히 복잡해요.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또 버마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했죠. 버마. 그래서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말을 잘 안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활동가로 있는 사람들은 미얀마는 군부가 엄청 오랜 장기 집권을 했고 지금도 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부가 또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군부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군부가 이런 뭐 광산이라든지 국영기업이라든지 경제권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군부를 우리 이제 민주주의 연구하는 사람들은 군대를 밀리터리 배럭 그러니까 저희 군대 안으로 들어가라. 왜 정치하는데 나와서 그러냐 이런 말을 하는데 글로 보내기가 어렵게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를 보시면 이제 미얀마가 이제 좀 민주화가 되는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미얀마 케이스 민주화는 볼 거니까 여기서 짧게만 말할게요. 어쨌거나 이제 미얀마 군부가 또 미얀마의 종교도 스리랑카와 유사하게 이 불교 호국불교적인 성격이 강한데 여기에는 미얀마 지도를 보시면 남서부에 리카인주라는 데가 있어요. 그 주위에
그 주에 이제 로힝야족이라는 이제 여기는 이슬람족인데 로힝야족이 좀 집중적으로 모여 살아요. 물론 로힝야족만 사는 게 아니라 라카인주에는 그냥 미얀마인들도 살죠. 근데 이제 여기 집중돼서 살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그 주류의 불교도들이 이제 이들을 탄압하면서 좀 인종 청소적인 그 만행 막 집에 불 질리고 사람을 막 찔러 죽이고 막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때 미얀마 군부가 경찰권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조장했다거나 이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군부와 주류의 불교 집단, 그러니까 이 로힝야족을 아주 증오하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죽여서 수천 명이 사망했고 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로힝야족이 이제 미얀마에서 나와서 이제 방글라데시에 이제 난민 캠프로 이제 많이 가게 됐죠. 그래서 이 전형적으로 이제 모든 불교도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극단주의 불교도들이 굉장히 파퓰리즘을 선동해서 이 소수 인종을 학살하고 내쫓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라 우리 인도로 가보면 우리 인도는 흔히 The largest democracy in the world다. 뭐 인도가 이제 중국 다음으로 엄청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니까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인도를 들여다보면 여기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뭐 굉장히 여건이 약하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특히 이제 모디 총리, 이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뭐랄까 우리말로 요새 말로 하면 흑수저로 이제 큰 정치가가 된 사람이에요. 인도는 그러니까 명망가 집안, 뭐 네루네 집안, 뭐 누구네 집안에서 명망가 집안의 후손들이 정치를 오래 지도자로서 좀 세습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모디가 나서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정치인으로 막 올라오니까 이제 서민들이 굉장히 열렬하게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처음 집권했고, 그리고 이제 19년, 5년 후에 총선에서 모디가 또 압도적으로 압승을 해버렸어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제 모두의 비판적인 시각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식인 계층이라든가.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디의 인도국민당이 압승하니까 이때부터 그 힌두교가 이제 인도는 주류 종교잖아요. 힌두 내셔널리즘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슬림 교도가 거주하는 카슈미르 특별자치구의 지위를 박탈한다든지 아니면 2019년에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그래 너희 이제 조금 특별 사면을 해줄게. 그 인도인도 아닌 상태로 여기와 들어와 살았지. 그렇게 해서 법을 이제 개정한대요. 그러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불법 이민자 특별 사면을 하면서 이때 이슬람 교도들은 배제한 거예요. 근데 그 무슬림들이 2억 명이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억 명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계약이다, 의도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그 연구자들은 이 모디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적이 됐고 인도가 그 민주주의 지표에서 최근 수년간 아주 하강한 케이스예요. 이제 점수를 받을 때 이거는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인도 민주주의를 이제 평가절하하게 됐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문제인데 이제 중국은 그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방대한 나라를 이제 영토의 어떤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은 소수민족에 대해서 바깥 세계에서 왈가왈부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홍콩 대만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의 신장 지역에 가면 위구르라는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데 이 위구르족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체계적인 탄압, 굉장히 시스템화된 탄압, 이들을 교화한다는 목적으로 이건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래갖고 시설에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설의 수용 인력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심지어 이제 어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같은 기본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의 보건권, 뭐 여자 같으면 임신에 관련된 이런 권한, 뭐 구금 및 고문,
문화적인 박해, 이래서 굉장히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것이 이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휴먼 라이트 워치라든지 이런 국제 인권에 관련한 그 NGO에서 굉장히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 문제를 요새 이제 정부들에서도 뭐 미국 정부 또 유럽의 민주주의 정부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위구르 사람들을 강제 노역해서 이제 면화 생산을 한다. 그러니까 강제 노역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면화를 쓰는 제품을 안 사겠다. 그래갖고 이제 안 쓰겠다 해서 H&M이라든지 나이키 같은 데서 그 신장 지역 목면을 안 쓰겠다 했더니 중국인들이 또 막 그럼 우리는 불매 운동한다.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유럽하고 중국하고 커다란 투자 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비준해야 되는데 유럽 의회에서 이렇게 인권 유린하니 위구르족 때문에 그 유럽 의회에서 그걸 비준을 안 해줬어요. 그런 사태가 있다든지. 그럼 또 중국 관리들에 대해서 여행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 또 중국은 그 인권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뭐 유럽이나 서구의 이 언론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권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또 제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막 악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법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미디어 통제, 초법주의를 통한 전제주의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제도를 자꾸 트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유럽의 헝가리와 폴란드인데, 헝가리와 폴란드는 동구권 민주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어요. 근데 체코는 동구권 민주화에 굉장히 앞장섰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공고한데, 유감스럽게도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역행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헝가리에 있는 빅토르 오르반이라는 지도자가 본인이 이끄는 피데스당에 압승한 다음에 사법부를 무력화한다든지 언론 통제를 강행한다든지 의회 의석을 줄인다든지 이러한 그 아주 그 좀 강압적인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통치를 계속해 오고 있고요. 그랬더니 이제 폴란드에 있는 여기 카진스키라는 이제 대통령이 자꾸 오르반을 롤 모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뭐 의회가 판사 임명권을 갖는다든지 해갖고 이렇게 삼권 분립의 그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잖아요. 그거를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터키로 가면 터키는 여기 이제 그 엘도간, 그러니까 레체탑 에르도안 또는 에르도간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만든 AKP 정의개발당이라는 당이 있는데요. 이 당이 압승해서 2002년에 집권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세 번째 총리를 연임한 이후부터 점차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정부나 아니면 자기 당에서 온건파를 자꾸 축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 그러면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온건한 무슬림주의, 그래서 급진주의 무슬림이 아닌 이제 그러한 무슬림 민주주의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꾸 개인 독재 체제로 이제 전환시키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2013년에 처음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제 에르도안이 자기가 대통령이 됐고 다시 또 한 번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 불만 있고 이 과정에서 2016년에 쿠데타가 일어났었는데 그걸 진압한 다음에 여러 인권 운동가, 학자, 시민 지도자 등을 장기간 구금하는 좀 1인 독재 스타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잘 아는 필리핀의 경우에는 두테르테라는 이제 대통령 아시죠? 그래서 다바오 시장을 22년 동안 했는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마약과의 전쟁을 하는데 법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뭐 사병이라든지 뭐 사법경찰 뭐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함부로 초법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판이 물론 미디어에서 했죠. 그랬더니 비판적인 미디어를 탄압하고 또 국가인권위 같은 데는 예산을 안 준다든지 해서 무력화하고 또 내년에 필리핀에 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딸이 지금 다바오 시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딸이 대통령으로 나가고 자기는 부통령으로 나가겠다. 좀 웃음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유형을 보면 이제 유럽 그러면 거기에는 보통 과거에는 좌우 정당이 좀 안정돼 있고 이제 또 유럽은 그 소수 정당들이 많아서 또 연립 정부도 구성해야 되는 그런 정치 체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성 정당 과거에 뭐 중도 우파라든지 중도 좌파라든지 그런 큰 정당들이 점점 약화되고 여기에 2000년대 들어와서 극우 정당들이 자꾸 이 자리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파 정당들이 득세하는 걸 보면 네덜란드의 프리덤 파티, 그리스의 시리자, 영국의 UKIP, 프랑스의 내셔널 프론트, 독일의 AFD, 오스트리아의 프리덤 파티, 이태리의 오송운동회에 난 레가, 리그라고도 하는데 스페인의 복스 파티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유럽은 영국이 탈퇴한 다음에 지금 27개국 남았죠. 그러면 유럽은 자기네 국내의 의회에 국회의원도 뽑지만 스트라스부르크에는 유럽 의회에 보내는 의원도 뽑아요. 자, 그래서 그 의원들이 모여서 유럽 의회에 앉게 되는데 보시면 이것이 이제 2019년에 BBC 자료인데요. 최근에 유럽에서 그 어떤 우파 민족주의 정당들이 득세한 비율입니다. 그 여러분이 보시면 헝가리 피데즈 49%, 오스트리아 프리덤 파티 25% 등등 해서 이 전부 다 굉장히 지금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안에서 주요 정당 못지않게 우파 정당이 주류화됐다는 얘기죠. 이제 오른쪽 보면 조금 아직 낮아요. 뭐 프랑스 13%, 네덜란드 13%, 독일 12.6%, 뭐 체코 11% 등등. 자, 그래서 이 유럽 국내에서 우파가 굉장히 득세한다. 자, 이들이 이제 유럽이라는 EU 내의 입법부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의회에 오게 되면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751개 석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니네 나라에서는 27개국 그 회원국가들의 경제 규모, 인구 이런 것을 계산해서 그 얼마를 뽑을 수 있다는 쿼타를 줘요. 그런데 이들이 모였을 때 국가별로 앉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인 정치적 노선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앉아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이 굉장히 좌파, 그 다음에 SND가 이제 3인 계열, 그 다음에 그린, 녹색당, 이렇게 가다가 EPP가 이제 중도 우파. 그렇게 돼서 오른쪽에 보시면 ID라는 게 이게 Identity and Democracy에서 전체 의석의 7.3%를 차지하고 있죠. 그 말은 왼쪽에서 보면은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쏠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보정을 받기 때문에 유럽의회에서는 아직은 7.3%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EU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뭐랄까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세력이 됐다는 것이고 여기 맨 끝에 NI라는 거는 아무 정파에도 속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 자, 또 하나 형태는 선거 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보면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우리나라 유사한 게 있어요. 62년에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사 독재가 굉장히 강한데 여기서는 군부와 민주화 세력 간에 좀 팩트 협정식이죠. 을 맺어서 군부가 의회 4분의 1 의석을 배정하고 그다음 군대, 경찰, 국경 수비대를 통제하고 등등. 그 대신에 이제 민주화된 정부를 이제 인정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아웅산 수치가 이제 2015년, 2020년 다 선거에서 다수당이 됐어요. 특히 지난 2020년 11월에서는 압승을 했어요. NLD가. 이렇게 되니까 2월 1일 날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지금 시민 불복종 운동을 했고 한 10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또 특히 또 팬데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도 이 군부가 중요한 파워 플레이어인데 여기도 이제 군사 쿠데타로 선거 민주주의가 자주 붕괴해요. 근데 이제 미얀마 군부하고는 다른 게 태국은 왕정입니다. 입헌 군주제여서 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에도 12번째 쿠데타가 일어나서 선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2019년에 치러졌는데 여기에 또 태국은 또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양분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여전히 군부의 친군부 정당에 동조하는 세력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친군부 정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지금 현상 중에 하나로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약화되는 추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공고했던 것을 탈공고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탈공고하다. 그런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이유는 민주주의가 좋은 줄 알았는데 경제 문제도 해결 못하네. 사회 문제도 별로 해결 능력이 없어. 그래갖고 나는 민주주의를 믿습니다. 민주주의가 다른 정치 체제보다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태도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그 비중이 줄어든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건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약화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또 문제다. 그리고 개도국에서도 민주주의가 반드시 바람직한 체제일까? 중국 봐라. 중국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가 경제 발전을 더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도 이제 갖게 됐다는 거죠. 제3세계에서. 자, 그러면 저는 여태까지 세계민주주의의 어떤 후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후퇴를 가져오는 뭔가 근본적인 그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세계화랑 민주주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세계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경을 여는 자유주의랑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80년대, 90년대를 통해서 기술의 발전, 그다음에 시장 통합, 교육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이 한 나라 중심이 아니라 진짜 국경이 다 그냥 숭숭 뚫린 채 하나의 지역 경제, 하나의 세계 경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보니까 이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2010년에 유로위기, 2015, 16년에 난민위기 같은 걸 겪으면서 봐라. 너무 이게 금융이 전 세계적으로 엮여 있으니 한 나라에서 잘못되면 다 잘못되지 않냐. 유로 봐라. 그냥 그 재정적으로 다 다른데 그 유럽 당시 28개국이었죠. 그걸 통합시켜도 보니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라든지 스페인 이런 데서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런 특히 이제 유로라는 통화로 유로 통화는 19개국이 있습니다. 그 EU 회원국 전부가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화를 묶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 회의론. 자, 난민 위기가 닥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민들을 이제 특히 시리아 내전 지금 10년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중동, 북아프리카, 이제 이번에 아프간이 또 이제 탈레반한테 넘어가면서 이제 아프간 난민들이 이제 또 굉장히 지금 육지를 건너서 또 터키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그래요. 카부르 공항에서 비행기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난민들이 오니까 이제 일정 정도 봤다가 이제 여기에서 그날의 국민들이 이게 뭐냐. 이 난민들이 대거 유입하면서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경제적으로도 기회를 나눠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해졌고 이제 그러한 우파 정당이 득세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 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 이제 브뤼셀에 이제 EU의 본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도 이제 외환 위기 때 구조조정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좀 인플레도 줄여야 되고 돈도 그만 쓰고 그래야 이제 재정 위기를 넘긴다 하게 되면 그럼 구조조정 압박이면 곧 실업이라든지 굉장히 연금의 압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되니까 일반 노동자들은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반세계화 EU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간섭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되는 흐름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초국가 연합인 유럽 연합 같은데 지도부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배경에는 세계화의 역행에 더해서
파퓰리즘이 이제 세계적으로 대두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파퓰리즘 그럼 파퓰리즘이 뭐지? 뭐 인기 영합주의 아니야? 돈 풀어 쓰고 이제 괜히 이제 그 유권자들 마음을 사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뭐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의 뭐 경제 정책이나 정치 스타일로 이제 파퓰리즘을 연구하는 사람은 들은 이걸 하나의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믿음 이념인데 파퓰리즘은 일반 사람 people vs 엘리트. 그러니까 엘리트는 뭐 국회의원 봐라, 정부 지도자 봐라, 무능하고 우리 문제에 하나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엘리트들은 부패하고 무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people,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반엘리티즘이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파퓰리즘은 이제 뭔가 다원주의보다는 다수 집단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강화하는 그게 이제 바깥에 있으면 좀 더 내셔널리즘으로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정치가들이 되게 이제 이런 흐름을 보고선 이걸 악용하죠. 그래서 더 선동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감정, 분노 이런 것을 이제 더 쓰게 되는. 그래서 이제 되게 좌파나 우파 반엘리트적 포퓰리즘은 다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배타적 정체성 정치는 되게 우파에서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다원주의적인 그런 색채를 띠기 때문에 민주주의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파 포퓰리즘을 더 경계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소셜 미디어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소통과 연결이 이제 초 디지털 사회로 변했는데 되게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정보화 기술 때문에 이제 어떤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독재 정권을 해도 거기에서 뭐 인터넷을 하고 뭐 그래서 자유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 독재 국가에서 해방 공간인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된 것이에요. 그거는 가짜 뉴스라든지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범람하게 되면서 굉장히 부작용이 커졌는데 근데 특히 우리가 이제 정치의 어떤 패턴이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그래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정치가를 국회로 보냈어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의 형식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하고 정책적인 생각이 같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나를 대표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보다는 그들과 소통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에 소속한다든지 이거보다는 전부 다 자기의 그 인터넷과 SNS의 그 소통 공간으로 둥지를 튼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정치가 우리가 얘기할 때 개인화됐다고 얘기해요. 정치가 이렇게 어떤 집단이나 조직, 정당 이런 게보단 굉장히 개인화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셜 미디어에서의 그 정치적 소통 공간으로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소셜 미디어는 확증 편향의 구조가 돼 있어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생각이 비슷한 공간에만 가상 공간에서 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곧 진실이고 정의라고 믿는 것이죠. 또 이제 기술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짜 뉴스가 해도 너무 순식간에 동시적으로 세계적으로 퍼지니까 아무리 뭐 페이스북이니 뭐 이런 데서 이거를 감독해서 그걸 끌어내리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굉장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일일이 또 처벌할 수도 없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유튜브 하고 싶은 말들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일일이 처벌하자니 또 표현의 자유 문제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는 정보를 몰라서 뭐 실수를 잘못 주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오보를 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그래서 미스인포메이션의 시대에 살고 진실이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진실은 뭐 농담으로 가상 공간에 있는 것이 진실이지 진짜 현실 세계의 진실은 진실이 아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포스트 트루스 피리어드에 산다. 그러면 탈진실의 시대에 산다. 이것에 영향을 미친 것이 결정적으로 이런 의사소통의 이런
기술화, 디지털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기술 구조도 변하고 파퓰리즘도 생기고 세계화에 대해서 좀 반세계화, 좀 국가 단위로 더 스며드는 이런 추세를 바꾸고 있는데 이것이 국제 질서하고도 다 연결이 돼요. 자,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많을 때 작동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시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국제법, 국제규범들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이렇게 공고하는 식으로 발전이 됐는데 세계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자유 국제주의 질서도 이제 같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국내에서 민주주의가 투철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반민주적인, 반인권적인 하는 행동, 지도자 그런 국가에 대해서 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문제만 생각하고 또 그러한 것에 제재를 하자고 할 때 국제협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는 사실은 각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아무도 제재 안 하면 독재국가에서는 아무리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그 손 놓고 보는 것이고 그런 게 많으면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그 마음대로 이래도 되는구나 그래갖고 자국민들을 많이 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세계 민주주의 추세, 어떤 민주주의 역행하는 추세를 봤고요. 그것의 내용은 뭐였고, 그것의 어떤 배경은 뭐가 있나,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은, 자, 그럼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떠냐? 세계에서 얼마나 한국 민주주의에 기대가 크냐 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지난번 이제 6월에 영국에서 열렸던 G7 확대 정상회의인데 여러분이 밑에 보시면 7개 나라 더하기 이제 유럽을 대표하는 두 분의 정치인이 있고 오른쪽에 네 나라를 보면 인도, 남아공, 한국, 호주예요. 그러니까 이 확대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이 초청받았다는 거는 진짜 그만치 국제사회에서 우리한테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강의 기적, 그래서 경제 기적을 주로 얘기했지만 민주주의의 기적으로도 세계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민주주의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전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의나 전제주의에서 민주화가 되면 민주주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전환이 됐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쿠데타가 일어난다거나 무슨 독재자가 일어난다든가 선거도 제대로 안 해 이렇게 되던데 자 이제 직접 선거를 해서 선거 민주주의로 전환이 일어난 다음에는 민주주의가 공고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수 집단의 권익도 보호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법치주의도 확고히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너무 당연한 가치로 많은 시민들이 그걸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치와 규범이 그런데 한국은 1987년 이제 민주화 항쟁으로 민주주의로 전환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공고화를 성공적으로 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내에 있어서 불만이 많죠. 우리 민주주의 뭐야? 특히 청년 민주주의, 청년들은 불만이 많아요. 우리한테 해준 게 뭐야? 그렇지만 바깥에서 보면 한국은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상권 분립이 그래도 제대로 작동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 그다음에 법치 준수, 또 야당의 견제, 능동적인 시민사회 참여,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징이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경제 발전과 민주 발전을 이뤘으니 이런 나라는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보면 그 오세아니아와 아시아 지역에서 보면 아까 말한 그 EIU를 보면 8점 이상 된 나라가 뉴질랜드, 호주, 일본, 그리고 대만 있죠. 그리고 한국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약간 그 8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있지만 다시 이제 8점 안으로 진입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그 이제 지표를 할 때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몇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제 전체적인 평균점은 그 파란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점 이상으로 이렇게 유지가 돼요. 2006년에서 2019년 사이의 데이터를 제가 그래프로 그린 건데 여러분이 보면 오렌지색
그러니까 여기 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그러니까 선거 과정이라든지 다원주의가 우리가 점수가 높아요. 되게 이제 한번 저 15년이 떨어졌지만 되게 이제 9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록색 civil liberties, 그러니까 시민 자유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리고 회색 이거는 정부의 기능, 그거는 이제 8점과 그 아래 7.5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낮은 점수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정치 문화. 우리 정치 문화가 좀 싸우고 그렇잖아요. 정치 문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정치 참여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국 정치 참여 잘하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촛불 항쟁도 하고 이렇게 촛불 항쟁으로 막 우리 의사를 표시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리고 그 효과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만 정치 참여는 뭐랄까 국민 투표 아니면 지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렇게 조례 개폐정 직접 선거와 관련된 것들 소환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 그리고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접 민주주의적인 그 시민 참여 채널을 잘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점수가 좀 낮다. 자, 그래서 아까 그림에도 봤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G20에서 D10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세계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10에서 15위권이니까 당연히 G20에 중견국으로서 들어가죠. 또 민주주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주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 모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5 트랙 이건 이제 주로 외무성에서 이제 민간인들하고 이제 외교부가 같이 하는 10개국 모임에 다 서구 민주주의가 다수인데 일본, 호주, 한국 그렇게 3개국이 들어간다든지 또 아까 보여드린 이번에 G7 확대 정상회의도 초청받았다든지 아니면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하겠다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도 연내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이제 한국이 초청될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작년부터 팬데믹이 굉장히 문제였잖아요. 지금도 문제지만 이때 작년에는 한국의 이제 팬데믹 상황이 지금은 4차 유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겠지만 작년에는 봐라. 한국은 굉장히 유연하게 민주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막 국경을 봉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을 다 록다운하든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방역 조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거 민주주의의 모델이다. 그리고 굉장히 칭찬이 잦아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방역 행정으로도 민주 모형으로 하나 인정을 받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다음에는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어땠습니까? 민주주의 그래도 관심 없었어요. 국제사회 협력 관심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죠. 미국 먼저다 하는 그런 주의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아니다. 다시 이제 민주주의의 연합을 통해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강하고요.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 지구적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성과도 더 잘 낼 수 있다. 이런 거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민주주의 연합에 한국보로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보여달라. 이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대가 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 이제 보면 자, 한국의 세계 민주주의를 지원한 경험은 사실 별로 일천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적인 가치나 규범을 한국 외교에 반영한 그런 경험이 없고 또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 배경에는 우리도 이제 아시아의 후발 민주주의 국가로서 남의 나라 민주주의인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권 국가의 국내 정치에 불간섭주의, 정치 간섭하는 게 마땅치 않다. 이제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아시아에서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뭡니까 학생운동, 노동운동, 재야, 이런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이렇게 조력을 받았다 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쟁취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도움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민주화 역사가. 그리고 이제, 어떤
민주주의 관련해서 이렇게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참여 경험이 특히 시민사회에서 경험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유엔에서 인권옹호라든지 민주주의 기금 같은데 좀 지원을 하고 있고, 하지만 또 정부도 북한의 인권 문제, 또 중국의 인권 문제라는 건 굉장히 미묘하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에 좀 복잡한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등등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정부나 시민사회가 그 외국의 국제적인 민주주의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아주 좀 그런 뭔가 움직임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의 이제 선거 시스템을 돕기 위해서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라고 해서 웨이브라는 거를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두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한국은 우리는 진짜 전쟁을 통해서 원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OECD에 들어간 다음에 OECD 안에는 개발 원조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DAC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2010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공여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원조를 주는데, 원조에는 보통 우리가 유상원조, 무상원조가 있어요. 그래서 유상원조는 저리에 이를 융자해 주는 거고, 무상은 그냥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하나의 스토리로 지식공유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고, 또 무상원조를 집행하는 국제협력단은 이제 공공행정을 제도화하는 걸 돕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도국의 사법부라든지 입법부라든지 제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주주의란 말은 잘 안 해요. 근데 공공행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화를 하는. 근데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에서 민주주의 그 지속 가능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속 가능 개발 계획은 어떤 거냐면 21세기 들어오면서 첫 15년, 2000년에서 2015년까지를 밀레니엄 개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15년을 가졌고 16년부터 2030년까지는 지속 가능 개발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개도국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17개 목표가 있는데, 그중에 목표 16번째가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입니다. 자, SDG 16을 돕기 위해서 거버넌스와 평화를 무상원조에 접목시키는 것을 코이카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여러분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봤지만, 미얀마 군사 쿠데타 이후에 한국이 굉장히 민주 세력을 미얀마의 그 시민 불복종 운동을 지원하려고 노력했어요. 이건 저도 굉장히 놀랬거든요. 보시면 정부 대응 보면은 쿠데타 바로 다음 날부터 성명 발표가 있고요. 여기 또 대통령도 트윗 같은 걸 통해서 폭력의 즉각 중단, 폭력 진압 규탄, 구금자들의 즉각 석방 촉구뿐만 아니라 3월 12일 날 우리나라가 이런 남의 나라 정치 문제로, 쿠데타 문제로 제재를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재 조치를 발표합니다. 1년의 제재 조치. 이러한 것들. 또 시민사회도 이제 광주의 지원, 연대 표시, 종교기관, 정당, 인권 관련 재단 등의 규탄 서명, 또 우리나라 미디어들도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고, 이제 포스코에 대해서 이제 미얀마 군부와 같이 협력하는 사업을 중단해라. 그래서 또 이제 포스코 강판이 이제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MEHL의 30% 소유한 현지 법인의 지분율을 이제 매입해서 이제 그 관계를 정리한다든지 등등 해서, 이거는 사실 아시아에서 이만치 행동을 보인 나라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우리나라가 좀 요새 좀 민주주의 지원에 대해서 뭐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구나,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뭔가 한국은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부상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아시아 지역, 더 나아가서 세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의 민주적인 규범 또 굿 가버넌스의 제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혼자 하기보단 이제 다른 나라와 협력해서 할 게 많은데요. 뭐 미국 또 특히 아시아 국가의 우리가 한일 관계는 나쁘지만 일본이 어쨌거나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과 협력해야 된다는 거. 또 유럽이 이제 이런 규범이 강한 권역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과 같이 협력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이제 민주주의 다른 여타 국가가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자 민주주의를 이거를 지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중국을 갑자기 반대한다 이러한 건 아니거든요. 중국 역시 선거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또 자유, 안전, 정의, 인권 같은 걸 자기네의 그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도 이런 기본적인 가치에서 어떤 협력의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세계 민주주의를 지원해주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보단 역시 우리 한국 시민사회가 또 우리 한국인 그 개개인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그런 협력, 그런 연대에 나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